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일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미칠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중재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중재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모레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 수석 측에 두고 있는 의혹의 핵심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2015년 7월 달에 롯데 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 예. 이 스포츠협회는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롯데 홈쇼핑이 3억 원을 후원금으로 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는 롯데 홈쇼핑이 채널 재승인 문제가 걸려 있었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2015년 4월 달에 그 직전인데 5월 달에 가짜 백수 판매 문제가 또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병헌 의원이 당시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이건 뭐 굉장히 깁니다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방위의 의원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원된 3억 원 중에서 e스포츠협회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다시 빼냈어요. 예. 빼내는 과정에 위장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혐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금 범죄 수익의 은닉 및 은닉의 뭐 처벌법 위반이 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병헌 수석의 의원, 그 다음에 인턴 이런 사람들한테 e스포츠협회에서 1년 동안 월급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련된 전 보좌관들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도 구속이 됐고요. 그럼 과연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병헌 전 수석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이게 없는 일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최 교수님은 이번 예. 전 수석의 소환과 또 어떻게 조사가 좀 이룰지 예상을 좀 하시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전병헌 수석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사실은 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병헌 전 수석은 본인은 죄가 부인을 하고 없다고 있습니다만. 부인하고 있어서 예. 연관성을 찾는 게 지금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서관들이 구속돼 있고 또 e스포츠 사무총장까지도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들의 증언은 진술은 일단 많은 부분이 돈을 빼낸 부분이라든지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또 인턴들의 월급을 지급한 부분은 이미 이제 자료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이제 전병헌 수석이 과연 이걸 전 수석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이제 뭐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청와대에서는 아마 이제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전병헌 전 수석이 어쨌든 수석의 위치에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전병헌 전 수석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수석이 만약에 연관성이 있고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뭐 적절한 법적 조치를 법적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뭐 처벌받는 것이 뭐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전국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우리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만약에 전병헌 수석의 주장처럼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 본인이 그걸 소명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 가운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김 부장님, 검찰이 정권 초기에 칼날을 들이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고위 인사, 청와대 그것도 정무수석이면은 진짜 수석 중에 보통 왕수석으로 통합니다. 이런 분을 수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처음인데 네. 과거에 소위 87년 소위 현재 현행 헌법으로 된 정부들이 들어선 이후에 임기 이렇게 첫 해에 청와대 이렇게 수석급이라든가 이런 핵심 인사를 수사한 거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집권 초에 대선 자금 수사 과정에서 자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런 수사 기소되고 구속되고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거는 근데 이번 거는 이제 그 관계없이 다른 비록 이 일은 문재인 정부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이 거래는 2015년에 있었던 거죠 주로.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들 왜 이런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대부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이걸 수사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권력 암투설, 뭐 검찰 일부의 저항설
그다음에 적폐 수사를 야당을 주로 겨냥하다 보니까 이걸 좀 균형 맞추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분명한 거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거로 하여튼 보입니다. 네.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된다면 굉장한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교수님, 네. 이를 계기로 적폐청산 작업 흔들리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속도가 붙게 될까요? 저는 가속도가 더 붙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뭐 현 정부에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도 전혀 봐주는 거 없이 일정 부분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 검찰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와대에서 조정을 하거나 청와대에서 무슨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서 정말 그거를 일소에 해소하려는 하는 시도를 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적폐청산에 물론 야당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균형 잡히게 예컨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다 들춰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 자체는 적폐청산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일 때문에 적폐청산이 주저앉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걸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누구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적절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이 좀 다른 부분이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병헌 수석 본인은 이제 그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의혹에 대한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 증거들을 좀 포착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수사가 언제 시작된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예,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청와대 현 정무 수석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거 정말 잘못 수사했다가 괜히 사표만 내게 하고 수사는 안 되고 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한 증거를 저는 잡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밝히는 건 이제 그거 같아요. 롯데 홈쇼핑이 3억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1억 1천만 원을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개입한 배모 씨라는 사람, 이게 이제 조직폭력배의 일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전병헌 의원의 동작갑 그 선거할 때 브로커 같기도 해요. 지금 그렇죠. 알려진 바로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도박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거 추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구속된 전병헌 의원의 윤모 비서관하고 그 배모 씨가 통화한 내용이 잡힌 거예요. 예. 거길 보니까 세탁한 돈 중에서 8천만 원을 차 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거를 포함해서 정말 엄청난 증거를 거의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저도 한편으로는 전병헌 전 수석이 저렇게 부인을 하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검찰 입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속연장에 반발을 해서 재판 거부에 나선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특활비 이 상납 의혹이 정말 커지고 있고 증언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점점 궁지에 물린 모습인데 특히나 이제 그 친박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예. 의원이 그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과연 국정원이 이 뇌물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 용처에 대한 그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정원이 40억 가량의 일종의 특수 활동비를 예. 상납한 거로 이제 나온 이후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혹시 친박계 의원이라든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혹시 특수 활동비가 일부 건네졌을 거라는 설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 국회의원 한 5명한테 건네갔을 거라는 말이 나온 후에 국정원장이 그런 거로 지금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어느 보도에 최경환 의원이 1억 원을 받았고 이거는 국정원의 회계 장부에도 있고 네. 당시에 또 국정원장이었던 사람과 당시 기조실장이 증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경환 의원은 내가 이게 사실이라면 예. 할복하겠다까지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정원의 장부에도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꽤 있는데 이런 거를 진짜
사실인데 그걸 강력히 부인하다 보니까 할목이라는 표현 쓴 건지 네. 진짜 뭐 중간에 혹시 우리가 단정할 수는 현재 없으니까 뭐 배달 사고 거기엔 되어 있지만 배달 사고가 만에 하나 돼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진짜 억울하다고 해서 할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걸 전달받은 게 사실이라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전달받은 시점이 2014년 한 10월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총선을 작년에 치러졌기 때문에 2016년 봄에 그냥 총선 직전은 아니어서 본인의 총선 자금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당시 재경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로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예산, 국정원 예산을 잘 봐달라는 의미인가로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썼다면 혹시 친박계의 일종의 좌장을 서청원 의원과 함께 했었는데 네. 친박계 의원들의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경환 의원의 수위 높은 발언을 지금 김 부장님께서는 이제 강력히 그렇습니다. 부인한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국정원 특활비가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국정원 특활비, 국정원의 뇌물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주로 이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건 제가 볼 때 로비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정황을 보면요, 뭐 여기 찌라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지를 보면 여야 의원들 한 5명 이름도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국회의원들까지도 돈을 받은 것으로 일부는 떡값 정도 받았다, 예. 일부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국정원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물론 친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한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관료 아닙니까? 예. 그 관료한테 돈을 주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삭감하려는 시도가 그때 있었는데 그걸 좀 막아달라고 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정원의 예산이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로비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료에게 돈을 주면서 본인의 속해 있는 부서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같은 규모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면 물론 사실은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그게 네.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뿌렸다고 하면 이 지금 관료에게도 뿌리고 정치권에도 뿌리고 또 대통령에도 갖다 주고 이런 상황을 보면 국정원이 그 돈 자체를 아주 그 소위 대관 업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익 관계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어디에나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활용했지 않나 하는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목숨을 건 수위 높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를 갖고 한 걸 테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게 된다면 이게 여권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을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의미는? 일단 여러 가지 장부라든가 또 증언이 복수의 증언이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전 기조실장으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실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시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아닐 가능성도 제가 있다고 분명히 그렇죠. 말씀드렸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최종 판정하기는 일단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인 쪽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현재는 없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도 지금 단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재판이라는 건 3심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의해서 정치적 파장이 미치는 거는 아주 세월이 많이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정에서 어떤 상당한 법률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일단 그 과정에 어떤 요걸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최경환 의원 건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도 별로 방어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야당을 겨냥한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적폐수사 전반에 대한 논란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리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국정원 댓글 공작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효성그룹에 대한 그 수사를 착수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어떻게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은 출발점 자체는 3년 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이제 3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그걸 좀 3년 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시도로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2014년에 조성래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씨, 그 조현문 부사장이 고발을 합니다. 누구를 고발하면 자기 형을 고발해요. 그 당시에 사장으로 있었던 조현준 회장을 고발을 하는데 조현준 회장이 자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비자금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고소를 합니다. 형제의 나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러나고 두 형제가 아마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3년 전에 검찰에 고소가 됐었고요.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이 보니 이 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고발이 일정 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서 실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묵혀 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측으로 갈지는 지금 이제 앵커가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냐면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효성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혹시나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비자금이 정치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MB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지금 뭐 MB가 예를 들어서 뭐 비자금을 받았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혹시나 정치자금이나 MB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께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우선 검찰이 이 수사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너무 묵혀놨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MB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진작 했어야죠. 근데 이미 뭐 지금 MB 쪽에서는 정치 보복에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묵혀놨던 사건을 이제 와서 갑자기 한다는 거는 검찰이 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그렇죠. 있는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예.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원래 조사 일부에서 담당하던 사건이에요. 처음에.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 우병우 당시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으로 가면서 예. 근데 우병우 변호사 시절에 여기 고소인인 조현문 부사장을 대리한 사람이 바로 우병우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민정비서관으로 간 다음에 갑자기 조사 일부에서 배당을 특수 4부로 시켰어요. 그러면 특수부라는 게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은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대리하던 사람을 위해서 더 강한 수사를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조사 2부로 다시 재배당이 된 거예요, 금년에. 그러다가 또 2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사부에서. 물론 뭐 조사부에서는 기록이 뭐 방대할 테니까 뭐 검토하느라고 한 2개월 정도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개월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하여튼 이 수사는 지금이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종결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각 구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고 마감일 오늘 18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얼마 그렇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로서 국회에서 이제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좀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강행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면 예. 비록 거기에 적격 부적격이 병기를 하더라도 예. 청와대는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게 되면 다시 재송부 청문 보고서를 해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지난 원래 14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청와대가 6일을 더 줘서 20일까지 해달라. 원래는 보통 5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월요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뭐 국민의당이 태도가 뭐 갑자기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예. 어렵고 그럴 경우에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저는 뭐 임명을 강행할 거로 거의 확실하다. 확신을 하신 거예요? 네, 예. 거의 제가 웬만하면은 예. 뭐 어느 쪽으로 길어진다고 말씀을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위 1기 조각이 완료가 이것 때문에 완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부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분야에서 하면 전 후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후보자가 박성진 후보자인가요?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과목에서 한 과목에서 2번 과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국민 정서로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법적으로는 여권 주장은 법적으로는 딱 뚜렷하게 잘못한 게 거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임명을 강행하고 조각을 완료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게 근데 참 문제는 뭐 교수님께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말 예산국회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이번 건이
어떻게 보면 그게 뇌관이어서 밟는 예. 순간 터지는 게 아니냐, 또 다시 어떤 여야 간의 어떤 그 대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국회 파행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거기에 비판적 성명은 내고 일정 부분 비판적 입장을 취하겠지만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예산 문제를 전혀 보이콧하는 것 자체까지 가기는 힘들다. 예. 왜냐하면 야당 입장도 국민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물론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홍정호 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적인 요소는 없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가만히 돼서 국민 정서가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제 뭐 비판 정도랄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낮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이 물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홍정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또는 예산 정국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니지 않나. 물론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삼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홍정호 후보자의 임명 때문에 예산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그런 일까지 가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막말 논란이 또 불거진 게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요. 예, 예. 포항 이번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실검 하다 1위를 보니까 했습니다. 예. 아니 원래 뭐 이제 새로운 프로 막말로로 손꼽히는 인물이 네. 한 발언이긴 한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도를 너무 넘어선 발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보고요. 예. 유해 최고위원이. 근데 이제 그 유해 최고위원이 원래 새누리당에 들어온지도 입당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튀는 그래서 언행으로 예, 여러 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일부 좀 뭐 지지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번 발언은 이 지진 문제를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라는 식으로 이 자연 재해를 그런 예. 데와 그렇죠.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이러한 거하고 해석하고 연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또 이런 굉장히 불행한 어찌 보면은 자연재해 참사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언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 아픔 이런 까지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유해 최고위원은 또 이거 이후에 지금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해명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내가 천벌받는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천벌받는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하늘의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말은 그럼 괜찮다는 말이냐 이런 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천벌이라고 하든 엄중한 경고라고 하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좀 낮은 자세로 사고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보수층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도 저런 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수는 품격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는 품격을 지키는 거고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뭐 지금 유해 최고위원도 그렇고 너무 말씀을 그냥 막 하시니까 지금 이게 천심이란 말을 썼어요. 뭐 천벌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지진이 천심이다라고 얘기했다. 하늘의 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항에 있는 분들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 추운 날씨에 그렇죠. 그 체육관에 앉아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한테 또 한 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위로는커녕 도리어 그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혀 저는 보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 꺼내들면서 다시 내홍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호남계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제 분당이 현실화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연대할 가능성이 저는 절반 좀 이상이라고 봅니다. 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철수 대표는 두 가지 측면인데 자기 대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지난번에 원래 진보 진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중도 쪽으로 와 있는데 중도 진영보다 조금 더 보수 쪽으로 우클릭을 하려고 하는 다음 대선이라는 여러 가지 구도를 감안해서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내려면 이런 바른정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를 불리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판단 때문인데 어쨌든 또 바른정당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의회가 맞아떨어지면서 시도할 가능성인데 이 과정의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가 있는 대신에 호남의 이 중진 의원이라든가 호남 의원들이 당에서 떠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런 요인들을 잘 감안해가면서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